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상황을 저희가 조금 전에 국회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여전히 문 안 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틀 뒤에 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살림살이 총괄하는 자리에서 원격회의, 원격 표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지금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상황인데 이제 닥치게 되니까 이거 필요한 좀 법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사실 모든 기관들은 원격으로 또는 재택근무로 등등의 것들 방안들을 다 제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네.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네.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전혀 손 놓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와서 원격 회의다, 원격 표결이 안 된다, 국회법상 그게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 국회가 국정의 입법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여기서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해 나가야만 지금 한국의 어떤 국정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 관리를 책임진 국회의장, 국회 사무처 이 부분은 저는 책임을 좀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지금 시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이것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심장부가 하나가 막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재발이 안 되도록 아주 조속히 이 부분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통합당은 참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이달 초만 해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역전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돼서 통합당이 거듭된 좀 놀라운 정책들, 발표들을 내놨고 앞으로 또 당명도 바꾸기로 했었고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 100일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었고 여러 가지 통합당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는 셧다운이 되고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 말씀대로 사실 최근에 모든 언론들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정치권에 대한 또 정당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데미지, 더 큰 그런 지금 결과를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통합당입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말씀하셨듯이 통합당이 최근 몇 주 동안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합당 지도부의 속내, 그러니까 통합당 지도부가 기자들을 만나서 사석에서 한 이야기들은 좀 달라요, 결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냐면 이건 절대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뭔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지지율이 지금 오르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국민들에게 과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야만 그것이 지지율이 다져져서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것이 아니라 통합당이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많은 쇄신 과정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야만 한다. 그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는 건 우리의 지지율이 아니라 상대 당이 여러 가지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자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쇄신 과정, 혁신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당명 바꾸는 것, 그리고 또 강령을 바꾸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어필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이 제대로 언론을 만나지 못한다거나 당의 행사를 치러내지 못하면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민주당보다도 사실은 더 큰 그런 어떤 데미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건 도리어 저는 민주당보다는 통합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통합당이 최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당명이나 정강정책
바꾸는 게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네.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시키느냐 이것에 야당의 역할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사랑제일교회라든가 8.15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검사를 종용한다거나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하는 그런 형태, 네. 방역 그런 어떤 이제 당국에 협조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였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신뢰를 얻고 이 코로나도 잠재우는데 역할을 하면서 또 새롭게 뭐 당명, 뭐 정강 정책 이런 것도 바꾸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는데 이 코로나 부분은 그냥 이 정부 당국의 책임이라고만 그냥 맡겨놓는 이런 행태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뭐 필요성에 대해서 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결국은 뭐 이슈를 조금 늦었지만 선점을 해보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뭐 우리가 2차, 3차, 2, 3, 4 뭐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뭐 2차 재난지원금, 3차 사회적 거리두기, 네. 4차 추경 뭐 이렇게 다 좋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인 방역 당국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많은 이제 감염이 가능한 분들을 검사받게 하는데 사실은 야당도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정책적 차원에서만 지금 이 통합당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떤 진정성이랄까요? 이런 네.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일 펼쳐질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으로서는 집권당으로서 차기 당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큰 조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도 있고요. 그 외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일 날짜 옮기지 않고 결국 정상적으로 일정은 진행을 하되 온라인으로 기존과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이렇게 3명의 3파전을 벌이게 되는데 변수랄까요? 아니면 또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언택트 전당대회라는 건 변수가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이라는 건 현장에서 실제로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 엄청난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현장 분위기라든지 대의원들의 새해 과시라든지 지지자들의 어떤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당대회 자체가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그런 오프라인 전당대회의 모든 형식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뭐랄까요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토론회 이런 정도가 계속 지속되다가 갑자기 온라인 투표만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면 사실 지금까지의 지지율이 그대로 그러니까 각 후보별 지지율이 그대로 안착하는 결과 변수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일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득표율이죠. 즉 1위는 1위로서, 2위는 2위로서, 3위는 3위로서의 득표율이 각각 의미가 있는 게 1위라고 한다면 지금 물론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낙연 후보가 워낙에 지금 선두에 있었으니까 예.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대세론의 하나의 어떤 힘을 얻고 당권을 이렇게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대권으로서의 어떤 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될 거고 또 2위와 3위 같은 경우 김부겸 의원이 사실은 3위로 만약에 득표율이 나온다고 했을 때 김부겸 의원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이 대구에서 특히나 TK에서의 어떤 뭐 선두 어떤 그런 주자라든지 이런 상징성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2위는 고수해야 되는 어떤 득표율을 봐야 되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선수로 보나 사실 뭐 정치적인 경력으로 보나 크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2위를 했을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어떤 또 앞으로의 이 행보에 있어서 예.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위는 2, 3위대로 사실은 득표율이 관심이 가는 그런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광현 교수님은 어느 포인트에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지금 계십니까? 말씀하셨던 득표율 부분이에요. 결국엔 판세는 요동칠 어떤 새로운 변수가 사실 없고 내일 당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판세가 거의 굳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득표율이 중요하냐면
전대 이후를 이제 어떤 입지로 정책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득표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민주당 전대가 대의원 그리고 기간 당원 국민 뭐 이런데 거의 당원 중심으로 사실은 이 투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네. 향후에 예컨대 대선 국면을 들어갔을 때도 지금의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의 득표력이 네. 그 이후에 즉 대선의 과정에 경선의 과정에서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이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뭐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대선 후보에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득표율이 향후에 이후에 이제 부분에서 정치적 어떤 입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두 분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누가 1위를 할까, 누가 대표가 될까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표를 얻을까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 느끼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김광석 교수 말씀 중에도 전당대회 이후에 정치적인 입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낙연 후보와 그리고 현재 이번에 전당대회와는 무관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부쩍 많이 비교하고 부쩍 이 두 사람의 발언들을 또 묶어서 보는 뭐 그런 추세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쩍 눈에 띕니다. 이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긴급 재난 지원금입니다. 예. 재난에 당하신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죠. 정부도 여러 경우를 상정한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내주 초에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최하 지급해야 되고 이거를 한 3, 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꺼번에 확 1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예. 이번에도 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최소한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계산해서 이번은 두 번째니까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한 거죠. 이른바 이 두 인물들이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단 이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각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이른바 이렇게 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부쩍 보이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얘기만 봐도 이낙연 의원은 선별 지급, 그러니까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을 따로 줘야 된다는 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보편적 지급, 전원에 대한 지급을 얘기하면서 시작부터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재 분위기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한지 김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전대가 사실상 이낙연 대 이재명의 구도로 치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입지가 구축이 되면서 사실 전대 자체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전대 이후의 대선 경선에 누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집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의 얘기들이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이러는 것이고 긴급 재난지원금에도 다른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낙연 후보의 말이 좀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1차 재난지원금 때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줬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단순히 생계 지원,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국민들 모두 고생하는 국민들의 위로 차원, 네. 그리고 경기 진작 차원,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같이 이제 이 목표를 두고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다 이제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개된 것은 6, 7, 8 이렇게 세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관리가 되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2차 대유행처럼 굉장히 사실 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역 기준이
이제 강화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가 후퇴가 되고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뭐 일용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당장의 소득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상황은 1차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방역 기준의 강화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삶이 운영이 안 되는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 그것이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항상 재원이라는 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1차 때에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2차도 하려면 상당히 재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한다면 중하위층에 집중해서 좀 더 두텁게 이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 의원의 발언들 주요 얘기들은 좀 굉장히 좀 신중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얘기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관심을 확 끄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는 아직 뭐 그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이재명 지사는 뭐 3차, 4차 지원금 지급도 고려해야 된다는 앞서 나가는 얘기를 하면서 뭐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부채 비율이 안 된다. 그냥 듣기에 그냥 귀에 쏙쏙 꽂히는 그런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속내나 아니면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자,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싸움은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자, 일단 보시자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다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SNS를 통해서 뭐 정치권에 일단 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전당대회도 거리를 뒀잖아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문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쏟아내요.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영도 상관없다. 그 어떤 사람과도 나는 논쟁을 하겠다. 왜? 네. 이 부분은 내가 원래 기본소득이 나의 어떤 브랜드이므로 재난지원금을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권에서 자신의 어떤 브랜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기본소득 논란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기본소득 논란은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난지원금도 역시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고 모든 해법을 내가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만이 아니라 그 어떤 진영 내에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고 공격적이 될수록 사실은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에서 내가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면 상대방 굉장히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동조를 하면 차별화가 안 되고 차별화하면 차별화 될수록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네. 이게 프레임 이론인데 어쨌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신중하게 보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방어적이잖아요. 예. 아주 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표현되지만 점점 어떤 의미에서는 불리한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논쟁이 붙었을 때 양쪽 후보의 어떤 깊이라든지 혹은 이 이슈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 돌파력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이게 유리하게 보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민주당 진영의 일부 이 진보 학자와 일부 진보적인 당원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그때 비판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보수파의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예.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런 비판은 아주 고마울 겁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재난지원금 4차 추경 또는 기본소득 이게 끝까지 기본소득으로 연결시키려는 어떤 이 전략이 지금 다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전략대로 말려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또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또 하나의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흥미로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온라인 간담회,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오후 2시에 이제 열었는데 민주적으로 당을 이끌어달라, 차기 당대표에게 이런 부탁을 했고 이게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 정치인으로서 참 지난 꽤 오래된 그런 세월 동안 좀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몰고 왔던 소위 말하는 화제의 인물인데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전체적인
이해찬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는 사실은 그 대표가 사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당대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요즘은 2년 임기를 다 채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당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도 있고, 또 이해찬 대표 시기에 지금 4.15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초유죠.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이해찬 대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당이 잘해서 그랬느냐?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은 불안한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힘을 몰아주는 차원에서 사실은 몰표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저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리더십 자체가 일방적이었다. 그러니까 원팀, 뭐 원보이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진보 정당이 가장 강점이 뭐였냐면 다이나믹한 거였거든요. 역동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안에서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역동성이 굉장히 약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설화가 너무 잦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좀 불안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차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지도부는 이러한 지금 이해찬 대표 시기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여러 뭐 위기 대응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 사실은 그렇게 돋보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발생했는데 그걸 해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뚜렷하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 해결적인 당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정의 주도권을 좀 확보하고 이 정국에서의 어떤 정부를 지원하는데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행하는 것이 차후에 이제 뭐 대선이라든가 향후 벌어지는 정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진영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바라보는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소위 말해서 좀 어떤 간격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치인이다, 이런 또 평가들 꽤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주도권을 빼앗기가 힘든 그런 그 여당 대표였다. 사실 여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그 당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면서 정책적으로나 또는 정부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히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집권을 하고 한 2년 정도를 당을 일단 일사불란하게 만들고,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을 때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최인호 당시 그 당협위원장이 아예 나서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막 공격적으로 뭐 나선 적도 있고. 그러니까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두 분이 그렇게 뭐 아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는 이 집권한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당을 다 잡고, 또 상대당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사실 좀 포용이 없는 그런 좀 독선적인 리더십이지만, 결과를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의 결과를 봤을 때는 최적의 결과를 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아까 뭐 다 지적을 하셔서 상당히 언론 입장에서는 좀 언론에 너무 적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언론에 대해서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박 시장과 관련한 부분들, 뭐 무슨 뭐 자식이라고 해서 뭐 강훈식 대변인이 사과도 했고, 또 복도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막 뭐 복도에서 무슨 인터뷰를 하느냐. 일본 총리도 사실 이 관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거리에 하루에 2번씩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론에 대한 구설이나 혹은 야당에 대한 뭐 공격적인 뭐 조폭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사실상 이 정국을 그렇게 불편하고 포용적이지 않게 이끌었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 6개월에 한 번씩 지도부가 바뀌고 비주류와 주류가 언제나 싸워왔던 그런 정당의 역사를 뒤집었다라는 점에서는 평가를 뭐 내부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